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8명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오늘 발표할 계획인데요.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8명입니다.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46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12명입니다. 6일 날 세 자릿수로 올라가면서 좀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나흘 연속 좀 두 자릿수를 보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잠복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추석 연휴를 다녀오신 분들의 발현이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휴일이 되면서 이제 검사 건수가 한 4,500건수, 그러니까 평일 물량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이제 검사가 안 됐다는 점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근데 또 지난 평일에는 검사 수가 13,000건으로 늘었어도 두 자릿수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일단은 검사 수가 좀 줄었을 가능성도 있겠고 아직 우리가 못 찾은 확진자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안심하거나 또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신호로 해석하셔서는 절대 안 되겠고 계속 잘 유지하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지난 경험처럼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금방 늘어나고 늘어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경험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거를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할 정도로 우리가 계속 힘들게 유지한 두 자리 숫자를 계속 잘 유지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석 연휴 그리고 한글날 연휴의 방역 성과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가 지나야지 가능한 겁니까? 한 2주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2주 동안의 정점을 찍는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데 네. 현재까지 증가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추세는 보이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도 이제 증가세가 보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네. 그래도 언제든지 2주까지는 우리가 계속 좀 주의 깊게 경과 추이를 관찰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 연휴 기간 동안 가족 모임을 통해서 전파되는 사례 아니었겠습니까? 그중에 나왔던 사례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특히나 대전에 있었던 일가족의 식사 그리고 지인 모임에서 지금 확진자가 18명이 나온 상황입니다. 공부방에부터 시작해서 뭐 충남 보령으로까지 이게 확진이 된 상황인데 확산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아마 예. 이제 9월 30일 대전 가족 모임을 통해서 그 지인이 감염되시고 네. 또 이제 벌초를 함께 다녀오신 3대가 감염되시고 또 그 3대 중에서는 또 이제 공부방에서 또 좋은 일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N차 감염이 9월 30일 또 10월 1일 가족 모임 그다음에 연휴가 끝나고 공부방 이렇게 며칠 만에 계속 N차 전파가 네. 이제 빠르게 진행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 5월 초에 있었던 학원 강사 사례를 보게 되면 학원 강사가 이태원 클럽에 간 게 이제 5월 2일, 3일인데 우리가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이미 7차 전파로 80여 명이 감염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역 수칙이 소홀히 되거나 비말 전파로 사람 간의 전파가 계속 연결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노출되고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지금도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도봉구에 있는 정신과 전문 다나병원 같은 경우에도 벌써 60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공간이 뭐 산밀이라는 특징도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이것 이외에도 환자들의 특성도 이 확산을 키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정신질환이 있으시겠지만 아마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신 그런 조현병이라든가 네. 알코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병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네. 말씀하신 이제 산밀의 조건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잘 조절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자기 증상을 잘 표현하기 어려우시다든지 또 우리가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따르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함께 이제 생활하시기 때문에 거기 이제 한두 분이라도 감염이 노출되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 감염은 빠르게 전파될 수가 있겠고 또 이분들이 이제 이미 발견을 했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바이러스에 노출되신 상태가 많고 우리가 처음에 양성 확진자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노출되신 분들이 잠복 기간 동안 이렇게 격리를 하면서 계속 추가적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있는 사례로 보이고 있고요. 네. 다행히 이제 이분들은 격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0여 분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확진돼서 치료를 할 때도 상당히 치료에 그러니까요.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또 많이 예상이 돼서 특히 이제 중증으로 이제 이완되신 분들은 또 치료에 또 어려움이 또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신 전문 병원이 이 한 곳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곳들이 이렇게 있고 비슷한 환경에서 관리가 되고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부분을 좀 더 지금부터라도 좀 주의를 해야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요양원, 요양병원 예. 그리고 이렇게 정신질환 자분들께서 이제 장기적으로 입원해 계시는 정신 전문병원 같은 경우에 특별히 조금 더 방역 수칙에 더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밖에서 외부에서 감염 유입원이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좀 조절하셔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다중이용 시설이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신 노력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런 분들 대상으로 좀 선제적인 집합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입원하신 분들은 외부 출입이 별로 없지만 이제 새로 입원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분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시고 선제적인 선별 검사 같은 것들이 주기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포천에 이어서 양주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벌써 이게 4명으로까지 추가된 상황입니다. 해당 부대 부대원들이 한 3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전수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례도 포천과 마찬가지로 감염원을 좀 알 수 없는 사례라고 해서 이 군부대 내에서의 방역 관리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에서는 외국 강사분께서 네.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부대원들이 감염된 사례가 그쵸. 있었고, 예, 그래서 이런 부대 사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장병들이 이제 외박이나 외출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혹시 이제 출퇴근하시는 간부사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외부에서 출입하시는 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철저한 확인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부대 자체 내에서 이런 집단 감염이 생기면은 조기 발견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아야 되는데 이러한 뭐 아까 요양원, 요양병원도 말씀드렸지만 네. 군부대라든지 또 아니면 교정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밀집돼서 단체 생활을 하시는 이러한 공간에서는 더욱더 이제 방역 예방 수칙이라든지 조기적인 선제 검사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요양원도 그렇고 정신과 전문 병원도 그렇고 군부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비슷한 환경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부와의 출입이 좀 통제는 되어 있지만 외부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한 감염에 대한 차단을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오늘 새롭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특별 방역 기간이 이제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를 발표하게 될 텐데 좀 어떤 식으로 좀 발표돼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이제 일단은 어떤 발표가 될지는 아직은 잘 네. 모르겠지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어떤 조금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대신에 어떤 책임을 더 강하게 한다는 발언이 있으셔서 아마도 이제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시는 경우에 좀 철저하게 적용을 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감염병 예방법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청구권이 되겠는데 네. 구상권에 대한 청구하는 것이 더 어떤 피해 보상 같은 액수가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구상권이 조금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거 이제 사전에 어떤 예방하는 효과보다는 이제 사후 대책이기 때문에 감염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또 예방에 조금 더 초점을 둔 이런 방역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핵심 방역 수칙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에서 얼만큼 잘 지켜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게 된다든지 또 어차피 큰 소리를 내야 된다든지 그런 시설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제 핵심 방역 수칙을 잘 지켜도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시설은 아마 조금 거리두기 완화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서 뭐 노래방에서 마음껏 노래를 해도 감염 전파가 안 되고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은 개방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고위험 다중 이용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잘 지키면은 감염을 예방했던 사례들이 어떤 종교 시설이라든지 또 아무래도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장과 같이 지금은 50인 이상 다중이 모이는 것은 이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많은 전파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네. 장례식장 가시면 또 좀 같이 또 식사도 하시고 이래서 아마 감염이 전파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식사를 철저하게 금지하게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잠깐만 다녀오시는 그 정도 선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허용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구체적인 방침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하셔도 된다는 신호거나 방역 수칙을 좀 소홀히 해도 된다는 신호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네.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시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사회 활동의 반경을 안전하게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하기 그리고 이제 손위생하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완화시키되 어느 제재나 이런 방역 수칙에 있어서는 좀 세분화되게 지침을 발표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 이외에도 교육부에서도 전국 초중고 등교 수업 확대 여부를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고 나면 등교 수업 확대 여부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하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기존의 이제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것 방역 측면에서 보시기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1학기 방역 성과를 좀 평가했을 때는 비교적 올해도 2학기에도 안전하게 잘 진행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선생님들 일선에서 온라인 수업도 준비하셔야 되고 대면 수업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방역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1학기를 거쳐서 좀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으셨겠지만 여전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세부적인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이 조금 더 수업에 집중하실 수 있고 방역은 또 잘 이루어지면서 또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기술적인 부담을 좀 줄어드린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학교에서 또 방역에 필요한 어떤 물품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잘 교육을 시키면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학생들은 잘 지도를 해주면 교육을 해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학교 밖에서 어떤 친구들끼리 좀 어디 만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방과 후에 또 방과 후에 네. 어떤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PC방은 이제 미성년자는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처럼 학생들이 좀 갈 수 있는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역사회에서 차단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서 교육받은 대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독감 백신 상온 노출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부 백신에서 침전물이 발견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네, 그전에는 이제 그 어떤 백신에서 다양한 침전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고 안 좋은 것이 이제 어떤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갔다든지 어떤 다른 세균 감염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백신의 항원 단백질 성분이 변성이 생겨서
것이 이제 뭉쳐가지고 덩어리로 침전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은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침전물이 어떤 건지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확인해봤더니 이제 99.7%는 항원 단백질 성분이고 0.3%는 이제 실리콘 오일 성분이다. 그래서 실리콘 오일은 이제 주사기 윤활제에 들어가는 성분인데요. 그래서 인체에 특별한 해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실리콘 오일이 있게 되면은 그 오일 중심으로 해서 또 단백질 항원이 이렇게 또 좀 응집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백신 다 프리필드 사전 충전 주사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충전할 때도 가급적이면 이런 주사기 내에 오일이 좀 최소한 남도록 그렇게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밀한 기술들이 또 주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오일도 경화를 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돼서 네. 주사기도 이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어도 이제 일시적인 침전물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흔들어서 이제 흩어지고 또 이렇게 흩어진 다음에 이렇게 가라앉는 침전물이 빨리 생기지 않으면은 그건 이제 안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붙었다가 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백색 입자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로는 크게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추가적인 좀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비교했을 때 빨리 가라앉는 침전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고도 육안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 현미경으로 봐서 이제 가느들하게 고르게 퍼지는 입자가 있다 그러면 안심해도 되고 덩어리로 크게 뭉쳐 있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또 식약처에서 검사했더니 이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수 회수해서 아마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미 접종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큰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아직은 보고되고 있지는 않아서 예. 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지만은 아직까지 불안해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